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맡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라고 하셨는데 예. 정확히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네. 그리고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권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네. 나를 정의한다면 공익 마케터. 그래서 어. 정말 필요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사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근데 설득을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늘 설득을 저희가 잘 당할 것 예.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한번 설득해 근데 네.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셋 중에서 가장 그린피스에 가까운 사람은 저 같아요. 오늘만큼은 아니, 예, 일부러 그린이거든요. 오늘 컨셉 잡으신 거예요? 여기 또 자연인이시니까 워낙 자연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컨셉 오늘 확실하시네요. 근데 그린피스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린피스가 이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50년 동안 많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네. 미국에서 네. 알래스카의 이제 핵실험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낚시배를 타고 반대 막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지가 됐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여론화가 되면서 네. 결국 이제 미국에서 핵실험을 중단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제 포경을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네. 캠페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포경이 금지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지금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앞서서 그 본 영상 있잖아요. 네.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대홍수 홍수가 네, 나는. 네. 시뮬레이션으로 봤는데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불과 뭐 한 10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데 10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궁금한 게 이게 2030년이면은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그냥 예측일 뿐인 건가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미국의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이제 네. 과학 연구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저희들이 보고 영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실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영상으로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 2100년까지 100m 정도, 죄송합니다. 100m가 아니라 1m 정도, 100m면 틀려나죠? 깜짝 놀랐어요. 1m 정도 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유엔 산하의 IPCC라는 과학자 집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1cm만 이제 높아져도 네. 해수면이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해안가 폭풍이 매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2021년인데 그러니까요. 203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막 와닿는 거예요. 네, 네. 그래봤자 제가 나이가 그때 돼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심각성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토의 한 5% 정도가 잠긴다면 네네네. 그럼 진짜 피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경제적인 사회적 피해까지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인구 피해는 조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00만 명 이상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예, 그런 네.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피해로 보면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럴 거고요. 그렇죠. 서쪽 지방에 그러니까 충청도라든지 네네네. 전라도 쪽이 이제 평야지대가 많고 그리고 해일이 좀 더 높이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이제 서쪽으로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날씨가 기후 위기라고 네. 말은 하지만 네. 이 날씨가
극한으로 치닫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도 너무 덥고 겨울에도 정말 혹한기가 네. 심하고. 그렇죠. 예. 예. 실제로도 그 태풍만 봐도요. 1937년 이후에 관측된 태풍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태풍 10개 중에 7개 정도가 2000년대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조사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지구온난화가 태풍을 강하게 만들어요. 온난화가. 예, 왜냐하면 1도만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증가한 수증기가 태풍의 에너지 연료가 됩니다. 아. 그래서 태풍이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네. 바닷물이 차가우면 태풍이 올라오다가 태풍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이제 따뜻하니까 네. 태풍이 계속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태풍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네네. 기후 위기는 정말 다양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해외를 보면 얼마 전에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중국 그리고 벨기에, 프랑스 쪽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었죠. 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가 원래 시원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폭염이 나타나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었고 산불은 계속 나고 있죠. 산불은 계속 나고 네, 있고 맞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네. 몇 개월간 수개월간 지속된 극한의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유례 없는 가장 긴 장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8,000명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이미 기후 위기는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수년 전만 해도 그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지구가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분명히 나중에는 기후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바로 닥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이겠죠.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억만급 동안 이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를 꺼내 쏘다 보니까 네.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에너지를 바꾸면서 우리가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지구가 사는 길이고요. 사실 그런 전 세계적인 노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영국 글래스고에서 얼마 전에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바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 네. 캅 26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회의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가장 이제 최악의 기후 위기로 안 가는 것이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1.5도. 그것을 위해서 각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각국들이 내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5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2도를 훌쩍 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가진 숙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1.5도 목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당사자국들이 협의를 했고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1.5%에 맞지 않는 그런 목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네.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결과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진지하게 대응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잘 시작을 해 나가 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온실가스 감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가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것도 부족한 목표예요. 부족한 목표지만 선언과 동시에 실제로 그럼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그럼 내년 당장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 한 30% 정도로 더 확장된 목표이긴 하지만 더 가감한 목표가 필요하고요.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석탄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요? 네,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수송 부분에서도 정규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환을 하는 실질적인 행동, 그게 내일 바로 지금 당장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에너지 절약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전기 사용, 전기 수요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은 우리가 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개념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없앤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많이 배출하고 많이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0에 가까이 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 중은 0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나가고 최소한으로, 나머지 좀 네.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나 네. 이런 환경에서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네. 정화되게끔 하는 네. 것.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이야기할 때 요새 축산업이 또 많이 고려가 되고 있어요. 축산업과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육식을 많이 맞아요. 하는 것도 네. 이 탄소 네.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에너지 전환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런데 화석연료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특히 소 같은 네네. 이제 메탄이 배출이 돼요. 몸에서 이제 소화를 하고 대세김질을 하고 네네.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메탄이 배출도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키우려고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산림이 이런 동물들을 키우려고 훼손이 되는 거예요. 축산업을 저희는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바꾸어 나가자. 어느 정도 배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정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육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좀 줄이는 지금, 뭐 권장 그런 게 네, 있으신가요? 의학 전문 학술지에서 나온 권장량이 있어요. 네. 이게 일주일에 300g 정도. 일주일에 300g. 300. 네. 고깃집에서 파는 2인분 양이 이인분 이상은 아니 일주일에 네, 200g 아니에요? 300g이면은 자연인이에요. 거의 채식이라고 예, 봐야 하는. 예. 네. 그러니까 자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기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제 지인이 사오셨을 때 가끔 드시는데. 아, 채식을 많이 하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300g 정도. 되게 말씀. 좀 말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뭐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면은 노력을 분명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의 그런 정말 일상적인 것들, 습관화된 그런 식습관 이런 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인식부터가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하는 것,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중교통을 더욱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왜냐하면 단위 운송수단을 봤을 때는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플라이 쉐임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들이 만약에 기차로 갈 수 있거나 네. 배로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비행기로 가는 것을 이제 자제를 하고요. 사실은 개인의 이런 활동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후 공약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정말 과학자가 얘기한 만큼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다면 좀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바뀌는 이제 유권자의 자세가 이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후 네.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아, 우리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설득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저희는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어요. 예, 예. 네네. 진짜. 진짜 경각심을 제대로 느끼고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예,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아, 저부터라도 오늘부터 뭐 좀 작은 실천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아. 오늘 반찬에서 고기를 좀 빼보려고요. 그러니까요. 노력해 육식을 좀 보겠습니다. 줄여가면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